사랑하는 에블린들께 저 이우장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치료 전문 수의사고요. 이우장 수의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하이 반려동물 행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낯설단 말이에요. 네. 사실 보호자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네. 우리 에블린들에게 행동 진료는 클리닉은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행동 클리닉은 저도 이제 명칭을 사실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따라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이제 명칭도 그냥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애니멀 비헤이비어 클리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행동 클리닉. 행동 클리닉은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에서도 뭐 소아 청소년 클리닉이 있고 소아 청소년 클리닉에서 이제 마음 정신 건강을 다루는 그냥 성인에서는 그냥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부르죠. 그거를 소아에서는 소아 청소년 클리닉이라고 부르고 저희 반려동물 쪽에서는 그냥 반려동물 행동 클리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그냥 소개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혹은 반려동물 행동 치료 수의사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반려동물 정신과 의사라고 수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연구가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고 네. 실제로 행동학적 문제가 있는데 보호자님들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몇 프로나 되고 네. 그 대략적으로 가장 흔한 거 뭐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가장 제가 뭐 강의를 나가거나 이럴 때도 많이 언급하는 논문이 있어요. 왜냐면 논문마다 통계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심지어 핀란드라는 북유럽이죠. 매우 복지가 좋은 나라에서도 만 몇천 마리의 대상으로 통계를 냈을 때 반려견 기준으로 한 72%,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 정도 수준에서 반려동물에서 행동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호자분들이 체크를 다 해줬어요. 이 정도면 문제다 하는 것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불안, 공격성이 가장 많고 불안, 두려움은 거의 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두려움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불안에서는 뭐 분리불안이라는 것들도 불안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한 통계적으로 30% 정도는 분리불안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공격성도 논문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또 30% 정도 공격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네네. 포메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요. 특히 우리 포메 친구들이 수의사는 또 안 물고 집에 있는 보호자분들이 뭐 다리 재활해 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물어요. 네. 그럼 그것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인인가요? 그렇죠. 네. 뭔가 일종의 뭐 재활 치료 하실 때도 좀 간식이나 어떤 보상을 통해서 네. 점진적으로 이제 단계를 올리시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집에서는 사실 보호자는 전문가가 아니긴 하기 때문에 강아지의 그런 시그널들을 못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와의 소통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활을 집에서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강아지의 마음, 정신적인 거, 그런 정신 건강을 신경 쓰는지의 차이겠죠. 뭐가 더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현대 시대에서는 몸과 마음이 둘 다 이제 건강해야지 이제 좋다고 하고 저희도 사실 예전 시대만 해도 불과 뭐 십몇 년만 해도 뭐 가족이나 지인 중에 뭐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 장애가 있으면 약간 쉬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걸 오픈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게 예후도 좋고 그게 다 사회적으로 다 지금 통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원래 그러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많이 봤고 네. 내가 더 희생하지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증상을 보이면 이 원장님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런 아이들은 제발 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온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한 뭐 문다 뭔다 이런 거. 일단 평소에도 수면 장애가 의심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집에서는 잘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쉬는 것 같아도 쉽게 깨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보호자의 발소리, 보호자 그냥 지금 앉아 있다가 나 지금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데 아니면 뭐 부엌에서 뭐 가져오는데 바로 벌떡 일어나서 보호자 줄줄 따라다니고 이제 새벽에도 깨고 그런 게 너무 자주 눈에 띄면은 사실 수면 장애가 의심됩니다. 그럼 그건 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그런 애도 있었어요. 골든 리트리버인데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자가지고 얘가 이제
안 자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안 자니까 이제 낮에 아침에 산책을 나갈 때 얘가 계속 그로기 상태, 엄청 예민해, 초예민, 줄 당기고 이래서 보호자님이 엄청 힘드셨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수면 장애 치료를 들어가니까 한 달 만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성이 집이든 실외든 보호자에 대한 공격성이든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든 낯선 개들에 대한 공격성이든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든 이게 통상적으로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그게 간식으로도 교육이 안 되고 또 보호자와의 소통이 어느 정도 안 되는 시점이 됐다. 보호자 말이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거죠. 안 들릴 정도고 보호자를 물 정도면은 사실 이미 지금 늦고 있다는, 많이 늦어졌어요. 사실 물기 전에 와야 되는데 물었다? 근데 그게 보호자의 말이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좀 진료를 받아보시고, 노령견 중에서는 나이가 있는데 좀 치매 증상이라고 해서 평소 하지 않는 행동 문제. 근데 이게 이제 건강 검진을 했을 때 이상은 없는데 행동 변화가 좀 뚜렷하게 보호자 상호작용이 좀 달라지거나 평소 하지 않던 배변 배뇨 실수나 낮밤이 바뀌어서 밤에 못 자거나 이런 노령견에서도 행동 문제가 건강상 이슈가 아닌데 발생했을 때는 행동 진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강박 행동이라고 해서 반복 행동을 하는데 반복 행동이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슈를 종합검진했을 때 이상이 없다 하면은 행동학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반복 행동도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봤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반복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닌지 한번 체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부분이 건강상 문제여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감별이 됐다면 이제 행동학적 심리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꼬리 쫓기, 꼬리 쫓기, 뭐 고양이에서는 오버그루밍, 강아지에서는 바닥을 계속 뭐 핥거나 어떤 특정 부위를 이제 계속 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항상 아까 말했지만 1차적으로는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일단은 큽니다. 특히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근데 그런 게 해소가 됐는데 계속 재발이 되거나 하면은 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행동학적 문제일 수 있고 같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예불님들 반드시 알고 계셔서 아이가 조금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하거나, 예를 들면 동물병원 가기 전에 아니면 뭐 미용하기 전에 항상 항불안제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시그널, 초기 시그널을 놓치니까 결국 무는 아이가 되는 거라는 네. 아까 얘기도 저는 공감하고. 네, 저는 이제 많은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용이나 병원 갈 때 그냥 이벤트로 쓰는 약들은 대체로 안전한데 보호자는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제 고양이한테 항불안제 쓸 때가 있는데 병원 갈 때는 무조건 쓰는데 처음 쓸 때는 저도 걱정이 됐어요. 쓰는 게 맞는데 수의사도. 네, 수의사도 걱정이 되죠. 네. 아유, 부작용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면 수의사랑 상담하시고, 저는 그래서 걱정이 있으신 보호자는 집에서 그냥 한번 써보고 부작용 없는 거 확인되면은 이제 안전하게 쓰시라. 보호자 관찰할 수 있을 때 한번 써보셔도 된다. 그렇잖아요. 저희도 뭐 걱정이 되면 한번 써보고 관찰했을 때 이상 없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쓰고. 근데 대체로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써도 편하게 쓰는데, 걱정이 많으신 보호자들을 위해서는 저는 한 번 더 줍니다. 그냥 집에서 한번 써보시고 이상 없으면 그냥 쓰시고, 이상 있다고 생각 드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해소해드리면 되니까. 행동학 선생님들의 컨설팅을 받고 나서 저희 병원에 그 미국의 어떤 행동학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입원했는데 이 약을 어떻게 안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적으로 이 약을 안 쓸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입원한 아이들한테 써봤더니 너무 안정적이고, 네. 약이라고 하니까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주거나 네. 계속 중독이 되거나 나중에는 약효가 안 듣거나 오히려 다른 큰 부작용이 염려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마음 치료 약이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는 약을 대부분은 그냥 쓰지, 조금 논쟁이 될 것 같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약은 충분히 보호자님 허락받고 쓰니까 네. 부디 보호자님께서 좀 마음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약을 먹이고 병원에 가는 게 저는 너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고양이랑 수술하는 아이들이 약 먹고 와야 되는 건 필수, 네네. 머스트. 네네. 왜냐면 미국 동물병원 협회 가이드라인에도 마취는 집에서 시작된다.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가지고 약을 안 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오히려 설명드리고 싶은데 먼저 네, 약을 안 쓰고 내가 그 얘기야. 네, 약을 안 쓰고 얘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 엄청 많습니다. 심박수가 오르고 호흡이 가빠라지고 오히려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고 얘가 지금 질병 상태인지 불안 상태인지 감별이 안 될 수 있고 혈액 검사에서도 혈당 수치가 글루코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가 안 돼요. 마취약을 또 넣어야 돼.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입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연관 학습이 되죠. 불안한 상태에서 여기서 했네. 다음에 또 안 오고 싶어. 재활치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의사도 힘들어, 재활치료 선생님도 힘들어, 보호자도 힘들어, 얘도 힘들어. 다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막아준다고 해서 한 불안제거든요. 불안을 막아주는 약이지 무조건 뭐 그거에 안 되면은 진정제도 써야 되는 거고 동물병원은 치료하거나 불안해 보이면은 일단은 무조건 저는 쓰는 게 좋다. 너무 걱정되시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테스트를 좀 하시면 된다. 네. 자기 자랑 시간. 자기 자랑시네. 네네네. 투의사가 된 지는 이제 한 만 10년이 넘긴 했고요.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네, 보호자는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러네. 젊어서 좀 젊어 보인다라고 하시면 사실 젊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일반 병원에서 이제 다니다가 행동학을 좀 하고 싶은데 일반 병원에서 행동학을 하기가 여건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는 게 사실 진료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하거든요. 행동 진료를 하려면 최소 1시간 이상 봐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해외 연수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현재는 유일하게 미국 동물행동 수의 전문의이신 김선아 교수님이 미국에 계실 때 레지던트 하실 때 제가 이제 가서 교육을 받았고 일종의 미국 UC 데이비스에서 익스턴십을 비헤이비어로 받고 그다음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관련한 공부, 책 번역, 그다음에 행동 교정, 방문 서비스 그런 서비스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스펙을 쌓고 계속 그 와중에 또 해외 연수를 계속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NAVC라는 학회에서 비헤이비어 메디슨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훈련이라는 거를 알면은 당연히 또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훈련 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미국에서 좀 공인 인증하는 기관에서 반려견 훈련을 인증해주는 기관인 CCPDT에서 CPDTK라는 자격도 땄고요. 행동 전문만 하는 지금 클리닉을 운영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개와 고양이의 행동 문제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저희 병원은 무조건 뭐 약물치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항상 그렇지는 않고 약물치료 하면서 좋아지면은 저희 이제 직원 중에 훈련사분이 계세요. 반려견 전문 훈련사님이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면은 이때 이제 훈련사 선생님이랑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4년 정도 하면서 각종 뭐 미용교육 전문가, 훈련 전문가 또 수의사분들이랑 협진, 협업 등을 하면서 많은 이제 성공 사례들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좀 문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불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 동물행동 의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동물행동 정신과를 동물행동 의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야가 이제 꽤 뿌리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 전까지는 사실 미국 사람들도 거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약물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 행동 치료에 대한 거부 등등이 있었는데 2000년대가 지나니까 정말 좋아지네. 정말 약이 필요했네. 그리고 훈련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했는데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수의사와 협진, 협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마치 재활 치료사들이 분들이 수의사분들이랑 협진을 하는 거랑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 변화인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 정신 건강은 이제 많이 인식이 변화돼서 우리가 마음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당연히 정신과 가는 게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도 이상 행동을 좀 지속적으로 보인다거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건강상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제 정신 건강을 한번 생각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차피 아이들이 15년으로 삶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원래 그래. 우리 아이는 원래 물어. 우리 아이는 원래 잠을 못 자. 우리 아이는 원래 이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서 조금이라도 그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